안녕하십니까. 저는 맹성열입니다. 대중적으로 UFO 때문에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 로스웰 UFO 추락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전후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1945년 이후에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1947년에 들어갈 무렵에 갑자기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상한 비행체를 본다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결정적으로 1947년 6월 24일 날 케네스 아놀드라는 실업가가 추락한 군 수송선을 찾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UFO 편대를 목격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떠들썩해졌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2일 날 미 공군이 출범하기 직전에 육군 항공대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도자료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로스웰 지역 인근에서 비행 접시가 추락한 것을 회수했다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보도 철회를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기지 사령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회수했던 물체들이 그 비행 접시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 잔해였다라고 기자들한테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고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면서 한참 후에 1980년대에 이제 이게 다시 논란이 또 됩니다. 그 당시에 실제 관여했던 사람들 일부가 사실 그 회수했던 것이 기자회견에 갖고 온 것이 아니다. 진짜 회수된 물체가 따로 있었고 그것은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로 운반해서 주장들을 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 본체가 따로 있었다. 이제 이게 논란이 됐고요. 그런 내용이 1980년대 중반에 티모시 굿이라는 연구자가 쓴 Above Top Secrets라는 책에 공개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당시 회수된 비행체가 사실은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었다. 그리고 단지 그 비행체만 회수된 게 아니라 거기에 타고 있었던 외계인들 시신까지 회수했다. 버전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살아있는 외계인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내용까지 그 책에 소개가 돼요. 보면 MJ12라는 비밀 조직이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대통령들도 접근할 수 없는 막강한 비밀 조직이 그걸 관리해 왔다. 그런 내용이 폭로가 되면서 그 후로 로스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에서 UFO에 관해서는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대중적으로는 이제 로스웰 얘기를 많이 꺼내죠. 자,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당시에 그 로스웰이라는 지역이 어떤 군사적, 정치적 중요성이 있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지역이 사실은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최초로 실험했던 핵폭탄을 실험했던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100km, 한 200km 그 지점에서 실제로 핵폭탄 실험이 이루어졌고요. 당시 미국에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그래서 거기서 어떤 조그만 사고라도 일어나면 그거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숨겨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로스웰 사건은 일종의 어떤 정보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봐서 실제로 어떤 물체가 추락한 것이 사실인 거는 거의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관해서 이제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에 덮으려고 하면서 이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증폭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하도 이제 음모론이 대두되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 2번 정도 공식적인 해명을 해요. 1994년인가 하고 97년인가 해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모글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소련에서 이제 핵 실험을 하면 굉장히 높은 하늘에서 분진이라고 하나요? 흩어져서 날아오는데 기구를 띄워서 센서를 동원해서 이제 관측하는, 당시로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군사 기밀이었겠죠. 그것이 이제 추락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94년도 해명이었고요. 그 94년도에 그렇게 해명을 했어도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어떤 시신을 목격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도니까 97년도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냐면은 그 인근에서 실제로 비행체 추락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죽은 공군 군인들 시신이 있었고 그것이 와전된 것이다 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이제 5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비슷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년대, 50년대, 그래서
그때 기억들이 잘못 전해져서 이제 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40년대 사건과 50년대 사건을 혼동할 수 있냐, 그래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극비 프로젝트들이 한 개, 두 개씩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1940년대 사실 진행됐던 미국의 극비 프로젝트 중에 보면은 실제로 원반 형태의 그런 비행체를 제작해서 비행하는 그런 비밀 프로젝트가 이제 존재했다라는 거죠. 미 본토 안에서 실행된 작전이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어떤 회사에게 외주를 줘서 거기서 그런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미국에 들어와서 실험을 한 거는 50년대다. 그것도 역시 40년대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캐나다 회사가 했던 것도 그렇고 미국에서 관심을 갖고 원반형의 비행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고요. 그것의 원형, 프로토타입이 독일 나치에서 개발한 것이었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소련과 미국의 그 정보 관련 팀들이 독일에서 관련된 자료와 실험했던 기자재, 만들고 있던 그런 비행체들을 수거해서 그걸 갖고 이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이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가설을 하나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했던 이슈가 뭐였냐면은 원자폭탄을 실제로 전쟁에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 위력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폭탄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비행체가 레이더에 족이 포착되면은 실제로 원자폭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가기 전에 이미 레이더에 포착이 돼서 중간에 차단이 될 수 있다. 이제 요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아무리 위력적인 폭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의 핵심 요충지에 투하할 수 없다면은 무용지물인 것이죠. 이미 1940년대 중반부터 어떻게 하면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기존의 비행체와는 형태가 전혀 다른 그런 것을 제작해서 원자폭탄을 실어 나르는 것이 어떻겠냐,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스텔스기에 관한 연구도 일정 추진이 되고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이른바 51구역 거기에서 스텔스기 제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원조 처음 시작했던 팀은 로스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독일에서 회수해 왔던 것을 기반으로 한 원반형 비행체를 제작해서 실험하는 도중에 인명사고가 났고, 그 사건을, 그건 워낙 굉장히 극비 실험이었기 때문에 감출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유가족들한테는 다른 데서 다른 프로젝트를 하다 죽었다라고 이제 속이고서 쭉 왔는데, 만일 지금에 와서 그거를 이제 다 사실대로 까발겼을 때 국가가 군인의 명예를, 유가족을 속여가면서 그런 기만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건 비밀을 지키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라고 봐요. 전쟁이 나서 외국에 죽어서 찾지 못한 유해를 수십 년 후에까지 가서 찾아오는, 단 한 구의 시신이라도 찾아와서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현상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뭐 다른 걸 언급할 필요도 없이 미국에서 대선 캠페인을 할 때마다 종종 대선 주자들이 UFO에 관한 비밀을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공개하겠다,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공화당 쪽 후보들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는데 민주당 후보들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카터가 그걸 주장해서 대통령 되는데 아마 큰 도움을 받았고요. 아마 오바마 빼고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 아마 비슷한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비록 대통령이 되진 못했지만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중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UFO 비밀 정보를 해제하겠다 공약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 안보
외교와 관련된 거는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좀 모르는 게 좋다.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민주당 쪽은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중요한 정보들을 국민한테 속이는 거는 옳지 않다.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 UFO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나오고 승전국을 대표하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1945년 이후 몇 년 동안은 전 세계에서 아주 절대 강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과 굉장히 팽배했던 그 시기였는데, 이게 1947년 접어들면서 갑자기 UFO 소동에 휘말리면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기 시작하죠. 미국을 위협할 나라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어떤 미지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미 국민들이 그 당시에 상당한 혼란과 공포 휘말렸고요. 그런데 나중에 1952년도에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이제 엄청난 그 사건이 터지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UFO가 미국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952년에 있었던 워싱턴 DC UFO 출현 사건이죠. 미국에서 UFO 사건은 그 주기성이 있습니다. 1947년 즈음해서 UFO들이 막 나타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막 일어나죠. 그러다가 좀 잠잠해져요. 49년, 50년, 51년까지 좀 조용하다가 52년도에 미국의 사회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그 전쟁인 6.25 전쟁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면서 주로 이제 관심이 그쪽에 많이 쏠려 있었죠.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징집돼서 전쟁에 투입됐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 본토에, 그것도 심장부인 워싱턴 DC에서 UFO가 출현하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그런 사건이, 그것도 2번씩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미지의 존재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외계인이죠. 우리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뭐 계기가 됐고요. 정치적으로 막 그런 문제들이 다루어졌는데 갑자기 엉뚱한 이 외계인 침공설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그때 이제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칼 세이건이 시카고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칼 세이건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서 사건이 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애치슨 국무장관한테 편지를 써서 만일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했을 때 미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냐, 이런 걸 따지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고 벌써 30년이 다 돼가네요. 1995년에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썼어요. 골간이 그런 내용이 주로 담겨 있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다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겪어왔던 현상일 수 있고, 비록 우리가 이제 첨단 우주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과학 패러다임의 틀에서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이제 그런 정도로 책을 썼어요. 그럴듯한 논리를 이제 만들어서 설득을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52년에 있었던 사건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중요한 뭔가 단서를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그 과거로 가면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당시는 1950년대 초니까 과학기술이 지금보다는 많이 못했죠. 수준이 낮았고, 당시 그 소동이 증폭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워싱턴 국립공항에 새로 도입된 레이더 시스템, 바로 거기에 UFO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됐다는 거죠. 당시로서는 그것이 아마 민간용으로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성능이 뛰어난 그런 레이더 시스템이었을 텐데, 그 시스템에 UFO가 계속 포착이 됐고 레이더 오퍼레이터의 유도를 받아서 요격기들이 출격해서 UFO를 쫓아갔고, UFO가 워낙 빨라서 추격을 못하고 되돌아오는 일이 몇 차례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죠. 미국
미국 정부 당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그 소동을 가라앉히는데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아마 미국에서 개최된 가장 큰 기자회견을 열어요.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대거 참석을 하고 거기 기자회견을 통해서 워싱턴 DC 상공에 나타난 배 비행체들이 사실은 기상현상을 레이더가 잘못 파악해서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하다. 사실 근데 재밌는 게 이 공군이 당시 있었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도널드 맨젤이라는 그 천문학과 교수가 그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 대중지하고 인터뷰를 해서 UFO 사건이 대체로 기상현상과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날 때 대기층이 이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맞닿는 그런 면이 생기고 그럴 경우 레이더가 면에서 반사돼서 나와서 일종의 허상 궤적이 포착이 된다. 그런 것이 바로 UFO들이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기사 내용이 있고 그거를 인용을 합니다. 그 소동을 일으켰던 주범은 기상현상에 의해 왜곡된 레이더 신호다. 자, 근데 실제 그 워싱턴 국립공항에서 근무했던 레이더 요원들은 대부분이 이런 설명에 반대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기상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이 해변역, 기온차가 심한 지역인 사막 지역. 이런 데서는 그게 이제 레이더 신호와 이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나타나는데 당시 워싱턴 DC에서 UFO가 나타났던 그 시간대는 밤 9시부터 이제 새벽까지 걸쳐서 있었고 밤 9시에 나타난 건 그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로스웰 사건의 계속 변주고 그 미국에서 최근에 미 하원 UFO 관련 청문회가 2번 있었죠. 이제 요새는 이제 UAP라고 부르는데 두 번째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사실 이 두 번째 청문회에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올 타이밍도 아니고 좀 약간 뜬금이 없었어요. 첫 번째 청문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가 됐지만 미 하원 의원들이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제 관점으로는 거의 영향가가 없었어요. 1차 청문회 이후에 많은 내용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고 2차 청문회에서는 이슈들을 충분히 이제 다룰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거기 나온 증인 3명 보고서 좀 뜨악했어요. 왜냐면 셋 다 별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청문회는 철저히 아마 미 하원 차원에서도 짜고서 용인을 해주고서 그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그 중에 2명은 바로 UFO를 목격한 또는 촬영하는데 관련이 된 전역한 해군 조종사들이었고 나머지 1명이 바로 문제의 그 음모론, 역설계를 뭐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그 사람인데 로스웰 사건에 대한 여러 변주곡이 있는데 초반에는 UFO 본체와 외계인 시체가 몇 구 있었다. 이게 초반 버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죽은 게 아니라 외계인 1명 정도가 살아 있었다. 외계인과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뭐 했다. 그 요새 마틸다 뭐 편지인가 그래서 나오는 그런 버전이 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외계인들이 미군 기지로 아예 찾아왔다. 그래서 그 시신도 회수해 가고 협정을 맺어서 자신들의 기술을 주기로 했다. 그 대신에 미국의 국민 중에 일부를 납치하거나 죽여도 용인해 주겠다. 뭐 이런 버전까지 있어요. 미 하원 2차 청문회에서 나온 버전은 그 중간 단계. 외계인들의 기술을 획득했고 추락한 그 비행체를 회수해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오늘날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물론 없죠. 주장한 사람은 근데 경력을 좀 보면 미 국방정보국 거기에서 아마 역정보를 했던 그런 사람 같고요. UFO 프로젝트에도 참가를 했었던 이 사람 증언한 걸 보면 다 어서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증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종의 역정보로 해서 일환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